네, 이 시간에는 경희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뭐 경복궁, 창덕궁, 창경궁, 독수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또 상세하게 좀 알고 있는데, 이 경희궁에 대해서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 자세히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경희궁은 조금 이 궁궐들 중에서 소외받은 이런 그 궁궐이기도 합니다. 이 경희궁은 이 조선 후기에 그 세워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, 또 경희궁은 현재 이 다른 궁궐들처럼 많은 정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 채만 건물이 있습니다. 이것도 이 1990년대부터 복원 사업을 통해서 짓기 시작해가지고 한 2002년인가 그때 이제 완공이 돼서 최근에서야 이제 경희궁의 건물을 한 세 채 지역에서 개방을 해서 이제서야 좀 많이 사람들이 알게 이제 되는 경우입니다. 이 조선 전기에 있었던 궁궐은 경복궁과 창덕궁이죠. 경복궁과 창덕궁이고, 창덕궁 옆에 이제 창경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왕이 경복궁에 있으면 계속해서 태어나서 그 승하할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다른 궁궐로 옮겨갑니다. 네, 그래서 이어한다고 하는데, 한 왕이 경복궁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태종이 경복궁에 있다가 창덕궁에 가지고, 또 창덕궁에 있다가 또 경복궁에 가고, 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것을 양궐 체제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두 궁궐에서 왕께서 임호하시면서 국사를 논의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거예요. 한나는 법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경복궁에 왕이 계실 때는 그 궁을 법궁,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. 또 창덕궁이 비어 있을 때 그 궁을 이제 이궁이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왕께서 다시 또 창덕궁에 가서 임호하시면은 이제 왕께서 계시니까 또 이제 궁이 이제 법궁이라고 또 이제 부르게 이제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양궐 체제로서 두 개 이상의 궁궐을 항상 공존해 있었습니다. 하나의 그 이유는 궁궐이 화재가 많이 일어났어요. 그 조선 초기부터 조선 후기 그 거의 고종 때까지, 대한제국 때까지도 이 궁궐이 아주 불이 항상 많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화재가 한번 나면은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 곳에서 불이 타면 금방 그 옆으로 번져가지고 다 불탑니다. 그래서 경희궁 같은 경우도 1829년에도 한번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30년대 다시 짓고 막 그래요. 1829년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도 뭐 이렇게 이제 뭐 경복궁, 창덕궁 마찬가지죠. 창경궁도 마찬가지고, 또 이 반란이 일어나면 또 이제 불을 지르니까 막 또 임진왜란 때는 모든 궁궐들이 다 소실됐죠. 뭐 이렇게 한 이유. 그러면 있을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를 더 예비로 지은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경복궁을 북궐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창덕궁과 창경궁을 우리가 동궐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동쪽에 있던 창덕궁과 창경궁을 동궐이라고 부르고요. 또 이 조선 후기에 경희궁을 지으면서 경희궁은 서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래서 동궐, 서궐,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양에 궁궐이 양쪽으로 있게 이제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법궁과 이궁의 양궐 체제로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해서 궁궐이 있었고, 또 국정이 운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. 자, 이건 이제 보면은 지도인데요. 도송도인데, 지금 경희궁 찾으셨나요? 네. 바로 경희궁은 이 서쪽에 사직단 앞부분에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 운종로라고 그러죠. 지금의 현재 종로길, 그 종로길을 맞은편, 바로 이 경희궁이 딱 맞고 있죠. 종로길을. 그 위치에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경희궁은 바로 거기에 있고, 북궐이라고 불렀던 경복궁은 북악 앞에 있죠. 그 북악의 앞에 있는 거고, 창덕과 창경궁은 또
전 시간에 설명했던 성균관 있는 쪽에 이렇게 또 궁궐이 있습니다. 이렇게 중심가로 해서 이 궁궐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. 이 경희궁의 위치는 바로 저기에 있는 것이고요. 이거는 서골도안이라고 하는데 아마 1820년대에 그려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그때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 한 가로는 4m, 세로는 한 2m, 한 70 정도 되는 그림이에요. 지금은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. 그 이제 오래돼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변해서 보이는 거고, 밑그림만 이제 그려져 있고 그 형태만 궁궐의 경희궁의 형태의 전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. 저 그림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모사로 만들어진 게 이 서골도안 모사도예요. 이거 이제 경희궁 팜플렛, 역사박물관에서 만든 팜플렛인데, 저 서골도안을 이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내고자 그려놓은 겁니다. 저 정각들이 그 아까 보셨던 이 도성도의 그 위치에 정각들이 저렇게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또 이 조금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흥화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문이 오른쪽에 끝에 흥화문이라고 해서 저 문이 운종로, 그 종로길에 쭉 걷다 보면 저기서 딱 이제 막혀서 이제 그 왼쪽으로 저 성곽 아래로 이제 돌아가서야지만 서대문이 나오는 거예요. 이제 저렇게 엄청난 규모가 있는데 현재로는 세 채만 있다. 세 채만 복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희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. 하지만 경희궁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저렇게 많은 약 100동의 건물과 뭐 또 문까지 합치면은 한 200여 동까지의 이렇게 커다란 그 정각들을 구성해 놓은 그런 그 곳이 바로 경희궁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먼저 봐야지만이 경희궁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그 머릿속에 좀 들어오겠죠. 자, 이 경희궁은 맨 처음에 이름은 경덕궁이에요. 그러니까 광해군 때 이 경희궁을 지었는데 그 당시의 이름은 경덕궁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경덕궁이 언제 경희궁으로 바뀌냐면은 영조 때 바뀌는 거예요. 그 영조 때 바뀌는데 그 이유는 이 경덕이라는 저 한자음이 그 인조의 아버지 그 원종의 그 시호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떤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. 그 호칭에 그 시호에 경덕이라는 한자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한 8글자 되는 그런 글자 속에. 그래서 경덕이라는 말을 앞으로 쓰지 말고 경희로 바꾸자. 즐겁고 기쁜 궁이다.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궁이다. 이렇게 해서 영조 때 영조가 경희궁으로 고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희궁으로 이제 변한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경희궁으로 이제 개칭이 된 것이고요. 이 경덕궁과 인경궁의 창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경덕궁이 지어지게 된 이유는 이 광해군 때 이 광해군이 이제 이 궁을 이제 짓게 되는데 선조가 이제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이 우주에 가 있다가 피신당하고 이럴 때 광해군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민심을 수습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쩌면서 이제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왕이 됐는데 임진왜란으로 인해가지고 경복궁과 창덕궁이 싹 창덕궁 종묘까지 불탔으니까 모두 불타서 새로운 이제 궁궐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경복궁을 지으려고 하니까 경복궁은 자기가 이제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. 왜냐하면 경복궁이 있었을 때 이제 임진왜란도 났고 그랬었나 보죠.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경복궁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새로 이제 지으라 해서 그 궁을 다 지었어요. 창덕궁과 창경궁을 예전 모습대로 그대로 다 지었는데 광해군이 그 궁을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거기를 흉궁이라고 생각했는지 안 들어가고 새로운 궁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었던 궁이 인경궁이에요. 그 인경궁은 인왕산 아래에 있는 궁궐이고 약 창덕궁 정도의 규모로 엄청나게 큰 궁궐입니다. 그래서 그걸 인왕산 밑에 이제 인경궁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한 1616년도인가 이제 지시를 하고 1617년부터 짓기 시작한
해서 인경공이 이제 막 그 짓고 있는 거죠. 그러는 그 와중에 이 술관, 뭐 주술사, 술사 이러한 그 관원들이 이 세문동에 왕기가 서려 있다. 그 땅에서 이 왕기가 서려 있어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? 그 왕의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새 왕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왕기를 눌러야 된다라고 이제 그 술관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불길하겠습니까? 왜냐하면 자기는 서자이기도 하고 또 이 정통성도 그래서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하게 그 생각했었는데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냥 듣고 넘어갈 수는 없었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새 궁궐을 지은 게 바로 경덕궁입니다. 그래서 이 경덕궁은 그러한 배경으로 탄생했던 궁궐입니다. 그러니 그렇게 인경궁을 짓고 있는 중에 또 경덕궁을 짓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이 이게 세금을 걷었겠습니까? 이 현물서부터 뭐 자재 뭐 여러 가지 그 뭐 재정적으로 이걸 확보해야 됐을 테니까요.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원망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경덕궁이 지어졌으니 그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 그 광해를 이 왕권을 위협을 하고자 했겠습니까? 도저히 광해군과 함께는 이 왕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고 또 신하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과거를 공부했을 때 알았겠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공신들이 됐는데 그러한 대쪽 같은 선비들이 이었으니 얼마나 충성스러운 또 이 직원과 충원을 했겠습니까? 그래도 안 통하고 계속해서 궁궐을 짓고 나가니 안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. 그래서 이 반정이 일어나는 것이죠. 인조 반정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. 그래서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폐위시키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또 아이러닉하게 재밌는 거는 이 세문동에 누가 살았냐면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이 거기에서 그 집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정원군이 집이었는데 그 정원군의 그 아들이 바로 인조예요. 그 같이 그 집이었습니다. 근데 정말로 그 술관들이 말했던 대로 세왕이 나와서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고 인조가 왕이 돼서 경덕궁의 첫 이모에서 왕을 거기서 있었습니다. 인조가 8년을 거기서 광해군이 있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정말로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. 우선 잠깐 이제 제가 뭐 이제 그 광해군도 얘기하고 정원군도 얘기했는데 잠깐 우리가 이제 좀 이 선조의 아들 대흥과 그를 좀 살펴보도록 좀 할게요. 자, 선조는 이 14대 임금이었고요. 부인은 8명이었어요. 자녀가 14남 11녀. 그 임진왜란이었죠. 그리고 또 정유재란. 참 뭐 그때 다 뭐 이렇게 나은 건 아니었겠지만 그 제2임기 동안에 많은 부인을 두었고 자녀도 많이 두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의인왕후가 있었죠. 근데 의인왕후는 불행하게도 자식을 못 낳았어요.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선조는 의인왕후와 함께 움직이지 않았어요.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. 어여삐 여겼던 임빈김 씨를 데리고 피난을 갔습니다. 의주로. 돌아올 때도 임빈김 씨만 데리고 왔어요. 그리고 나서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 의인왕후가 이제 승하하고 3년상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 비를 맞이했던 분이 임목왕후예요. 우리가 임목대비를 많이 알고 있죠. 그 임목왕후가 이제 임목대비인 거죠. 이제 그분이 영창대군을 낳은 거죠. 영창대군을 낳았을 때는 이미 광해군은 왕이었어요. 그 전에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세자로 책봉하고 그 세자의 신분으로 이제 전국 민심을 수습하고 병력을 모으고 뭐 이런 그 활동들을 전쟁터에 나갔던 것이죠. 광해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엄청난 공을
있었던 거기 때문에 선조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폐위를 못 시키죠. 이제 광해를 왕으로 이제 즉위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영창대군도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. 선조가 50살 때, 선조는 50살 때 인목왕후를 맞이합니다. 그때 인목왕후 나이는 18살이에요. 소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. 장성한 아들들이 있고 또 그렇게 총애했던 인목 김씨, 인빈 김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47세였어요. 근데 18살 이 소녀를 또 맞이해서 그 비로, 그 왕비로 맞이하는 거죠. 그리고 후궁에서 공빈 김씨가 임해군과 광해군을 낳는 겁니다. 그 임해군은 장남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광해군이고 광해군은 15대가 임금이 이제 되는 거죠. 그리고 임빈 김씨에서 낳은 또 그 군들이 있는 거죠. 그 의안군, 신성군, 뭐 정원군. 그 바로 정원군이 16대 인조의 부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인조가 아버지가 이제 인조가 그 왕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원종으로 추승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원종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. 왕은 아니었죠. 생존 시대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저 가계도에서는 대군과 군만 이제 그 표시를 한 거고 더 많은 후궁들이 있었고 더 많은 딸들과 아들들이 이제 그 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저런 위치에 있었던 광해가 그 정통성이 이제 서자로서 좀 취약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목왕후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영창대군도 있고 또 자기의 형도 있고 하니까 왕권을 강화하는데 거의 뭐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했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궁궐을 연관하는 거였나 봅니다. 그 임진왜란으로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이 민심들 그리고 또 이 신하들도 상당히 막 그 인목왕후, 임해군, 광해군 자기 또 수많은 또 자식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불안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궁궐을 연건하는 곳으로 많이 총집중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왕권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 궁궐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에 창덕궁, 창경궁, 종묘, 인경궁, 경희궁을 지었으니 얼마나 많은 상상에 가시죠. 그랬던 그 사람이 바로 광해 였었던 것이죠. 어쨌든 그나마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궁궐들이 5대 궁궐들이 있게 또 됐던 역설적으로 궁궐이 이렇게 남아있게 됐습니다. 자, 이 광해는 뭐라고 그럴까요? 자기가 위태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임해 자기 형도 이제는 좀 죽이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임해군이 자기가 왕으로 있었을 때 상당히 많은 이 포악한 그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. 이렇게 막 백성들의 재물도 뺏고 함부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이 노비로 삼고 이 폭정을 자기가 이제 군이라는 그 왕자라는 신분으로 아주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왕권에 대해서 상당히 실추하게 되고 신뢰받지 못하는 게끔도 만들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조도 임해한테 왕위를 안 물려주고 광해한테 물려준 거예요. 자기도 알았기 때문에. 너무나 포악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. 그랬는데 선조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임해군의 그러한 악행은 끊이질 않았다고 해요.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임해군이 이렇게 막 사병들도 모으고 막 그랬었나 본 겁니다.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광해가 임해군이 사병으로 하고 또 노비들, 종들 이러한 사람들을 고문을 시켜가지고 자백을 받고자 이렇게 했었나 봐요. 근데 이제 이것이 이 역모를 꾸몄던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오진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역모를 했다는 명목으로 해서 임해를
결국은 이제 유배를 시키고 결국 또 죽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명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을 정도였어요. 어쨌든 우여곡절 끝 속에서 왕위를 계속해서 지키게 되는 거죠. 그런 가운데 또 영창대군을 낳았으니 더 자기가 불안하겠죠. 왜냐하면 대군이니까 자기는 군의 신분이었고, 그래서 영창대군마저도 이제 교동으로 유배를 보내고 죽이게 되는 거죠. 뭐 실록에서는 그 강화부사가 뭐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또는 뭐 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에 넣어서 장작으로 아주 뜨겁게 해서 증살로 해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고,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광해군 일기 그리고 선조실록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영창대군마저 죽이고 임록대비 그 엄마는 폐위를 시켜서 그 인경궁 아까 지었던 그 인경궁에다 이제 가 있게 되고, 그 안에서 이제 임목대비는 유폐가 당해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. 인경궁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서궁으로 덕수궁에 이제 유폐됐다가 인경궁에서 이제 승하게 되기도 하고, 뭐 이렇게 해서 이 광해는 상당히 그런 그 정치적이나 자기 왕실 가족에서 또 신하들의 또 그러한 그 여러 가지의 위협적인 요소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궁궐에 매달려 가지고 궁궐을 짓는 거에만 계속해서 재임 기간을 보냈고, 결국은 창덕궁에 있다가 인조 반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. 그 한편으로는 광해군을 또 다르게 우리가 이제 그 해석해서 이 커다란 역할을 했던 부분이 바로 또 신리 외교입니다. 왜냐하면은 임진왜란이 마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정유재라 마치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?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많은 그 어떤 그 국방도 그 약해져 있었던 그 상태 였지 않습니까? 그때 당시가. 그랬는데 이 중국에서는 지금 명나라가 이제 몰락하고 있고 청나라가 후금이 건국이 되는 거거든요. 후금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. 그 여진족이 이제 커다랗게 세력을 확장해서 후금을 누르하치가 세우게 되고, 이 명나라는 거의 뭐 이제 북경도 뺏기고 막 이제 아주 세력이 약화됐던 그런 시기였던 거였죠. 그랬는데 이 명나라에서 이 조선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. 이제 군대를 이제 보내달라 뭐 이렇게 이제 막 하게 되는 건데, 이 광해가 군대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. 안 보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주는데, 군대를 보내줬을 때 강릉홍립 장군이 이제 그 대장에 돼서 가게 되는데, 전쟁을 하게 되는데, 전투를 하게 되는데 소극적으로 하고, 만약에 지게 되면 바로 항복하라. 그리고 기다려라. 그랬는데 정말로 강홍립 장군이 그 후금과 이렇게 싸움에서 밀리고 전투에 패배해서 항복을 해버립니다. 그 와중에 광해군과 서씨를 교신하면서 강홍립 장군은 계속해서 중립적인 모습으로 더 이상 전쟁을 안 하고 항복한 상태로 계속 머무르게 있는 거죠.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신하들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그 선조 때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도 도와줘야 된다. 싸워야 된다. 막 그런 입장이고, 광해군은 명나라는 이제 거의 무너져가고 후금이 강력하게 나라도 세우고 더 막 커지고 있는 와중에 자기는 그 중립을 선택하고 이제 있었던 거였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명나라는 사라지고 후금이 청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. 경희궁에서 이제 직위와 낭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, 이 경희궁은 인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약 10대 임금께서 머물렀던 그 곳입니다. 제일 처음에 즉위했던 왕은 경종이에요. 경종은 누구냐면은 숙정과 장희빈의 그 아이죠. 그래서 경종이 이 즉위를 경희궁에서 하는 거죠. 그때 즉위할 때 어떤 실록에 나와 있던 것들을 보면은 이 경희궁이 이 숭정전 법전인 밖에 있는 문이
바로 숭전 그 문입니다. 그 숭전문에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.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국왕의 즉위식은 바로 법전에 들어가는 문에서 이제 즉위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 사위일 경우, 사위는 이을사, 선왕이 돌아가셨을 때, 그러니까 그 경종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때 이 신하들이 이제 즉위식이 끝나고 빨리 들어가셔서 이제 어떤 상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상을 이제 또 하게 되는데, 경희궁의 숭전 그 문에서 그 경종에 이제 막 그 즉위식을 안 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. 도저히 나는 즉위를 할 수 없다. 선왕께서 그 숙정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불충하게 왕이 되느냐, 이런 장면들이 막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린 나이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즉위했던 장면들이 실록에도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왕이 되셨던 분이 바로 또 정조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군주였던 정조가 경희궁에서 또 즉위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세손이었죠. 세손 시절에 경궁에 있었고 그 상당히 노론의 자객으로부터 이 암살을 당했던 곳도 경희궁이었어요. 자, 거기에서 즉위를 했고, 또 헌종도 경희궁에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세 왕께서 즉위를 하셨고요. 그러면 이 세 왕이 즉위를 했다는 말은 그 선왕이었던 분들은 또 이 경희궁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이죠. 그러니까 경종의 선왕이었던 숙종, 그리고 정조의 선왕이었던 영조, 그리고 헌종의 선왕이었던 순조, 또 경희궁에서 돌아가신 겁니다.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있어서는 경희궁과 이 창덕궁을 양골 체제로 해서 서로 임어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한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숙종, 영조 이러면 창덕궁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 많은 그 일들이 있어서 그 주로 뭐 창덕궁을 많이 이제 배경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, 영조 같은 경우는 한 18년을 경희궁에 있었어요. 그래서 3분의 1을 여기서 그 있었고요. 숙종도 한 12년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오래 계셨던 그 왕들도 있었고, 또 짧게는 뭐 몇 개월 뭐 이렇게 있었던 왕들도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법궁에서 다른 궁으로 또 이 궁으로 가시고 또 다시 또 오시고 하면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던 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또 양골 체제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경희궁은 그렇게 해서 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궁궐에 정각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. 자, 고종, 순종 연간의 경희궁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 고종 때에 들어서 이제 경복궁을 중건한다고 했었죠.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고 이제 고종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이제 경복궁에서 이제 국정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. 그때 경복궁을 지을 때,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했던 경복궁을 새로 짓는데 새로운 또 자재와 제목으로 또 이 경복궁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? 또 흥성대원군이 뭐 이렇게 뭐 많은 또 돈을 기부받아가지고 이 신하들한테 뭐 강제 기부 형식이지만 정말 많은 돈을 기부받아가지고 또 이 원납전이니 뭐 이런 돈들을 만들어가지고, 또 상평통보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나게 뭐 100냥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 유통을 시키고 뭐 이래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경복궁을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. 새로운 또 궁궐을 짓는 것이죠. 그럴 때 그것 가지고도 안 됐기 때문에 이 경희궁에 있는 이 정각들을 헐어다가, 그러니까 왕이나 대비나 이런 중전, 주요 전각들, 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정각들만 놔두고 나머지의 모든 정각들을 거의 다 헐다시피 해서 경복궁으로 이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새롭게 지은 겁니다. 그 인경궁도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인조 반정으로 이 창덕궁이 불타거든요. 그 인조가 광해군을
그 폐유시킬 때 창덕궁에 이제 있으니까 그 쳐들어가가지고 할 때 그때 그 불이 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이괄의 난, 그러니까 인조반정을 같이 일으킨 개국공신 이괄이 자기의 공신 품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난을 일으키는 게 이괄의 난이거든요. 그때 또 창경궁에 불이 나가지고 창경궁이 또 싹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새로 지을 때 가져온 게 인경궁에 있는 이 자재와 지목들을 가져와서 또 지었던 게 창덕궁, 창경궁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인경궁은 다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, 경희궁도 또 한 고종 때 경복궁을 이제 새로 지으면서 그 많은 정각들이 사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남아있는 정각들은 뭐 숭정전이니 회상전이니 융복전이니 흥화문이니 그런 아주 그 궁궐의 정문과 주요한 정전과 침전 이런 것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경복궁을 그렇게 이제 지어지게 되는 게 됐던 겁니다. 그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봤었던 그 서골도안이라고 기억하시나요? 그 서골도안이라고 그려진 그림은 1820년대쯤 그려졌던 거라고 그 제가 이야기를 했죠. 1829년에 그 서골도안에 그려졌던 그 그림에 나와 있던 정각들이 1829년에 싹 다 불탑니다. 다 안타깝지만 대화재가 나가지고 싹 불타버리고 1831년에 새로 지은 거예요. 그 30년에 지어서 31년에 새롭게 그 왕궁을 지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서골도안은 내 그림을 보고서 그 새롭게 다시 경희궁이 탄생된 거죠. 근데 그때 지어졌을 때 의궤를 만들었는데 서골 그 영건 도감 의궤에 나와 있던 궁궐들과 서골 도안에 그려진 궁궐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새롭게 지어지기 전에 있던 궁궐이 바로 서골 도안이고 이 서골 영건 도감은 새롭게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. 그런데 그 궁궐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새롭게 지어진 궁궐을 바로 이 고종 때 경복궁을 지을 때 다시 또 가져간 것이에요.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궁궐이 없는 겁니다, 정각이. 그래서 그게 고종 때 이제 그거를 새롭게 지어지게 된 거고요. 그러한게 지어졌는데 다시 또 이 고종 때 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? 그 경희궁에 정각들을 싹 다 가져갔으니까 터가만 이렇게 이제 빈터만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왕실에서 또 그 궁궐 밖에 많은 또 이렇게 경작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또 그 경작지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요. 그거를 왕실의 그러니까 왕실의 재산이었던 그런 그 경작지들이 또 부족해지고 재정이 또 없으니까 뭐 명례궁이니 뭐는 그러한 그 궁궐 밖에 있는 왕실의 자손들, 공주나 아니면 다른 그 후손들의 어떤 그 재산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그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, 자손들이 이 경희궁 안에 경작지로 갖게 돼요. 그러니까 경작지로. 그래서 이 경희궁 안에 이 밭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왕실의 그런 어떤 재산으로 다시 또 배분이 되게 돼. 그래서 경희궁은 이제 그렇게 또 이제 궁궐의 어떤 그런 터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, 그리고 이제 뽕나무도 다 심게 되고, 뭐 양잠소가 들어가게 되고, 막 이렇게 돼서 경희궁은 좀 그 궁궐로서의 면목을 갖추지 못하는 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순종 때까지 이르게 되면 거의 뭐 이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게 바로 또 경희궁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경희궁은 우리가 지금 이제 가보게 되면은 이 그 터들에 이미 많은 빌딩들이 들어와 있게 됐어요. 많은 빌딩들이 주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좁은 공간에 이제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각들은 지금 거의 다 없게 이제 된 것이죠. 지금 저 그림은 1890년대 경희궁의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1890년대 정도 되면 이제 고종 때
이제 인 것이죠. 그래서 이미 이 땅에는 거의 이제는 남아있지 않고 큰 도로만 앞으로 그 나와 있게 되어 있고, 저 뒤편에 뭐 정전인지 그 숭정전인지 저런 건물들이 있고, 이미 그 안에는 다른 그 건물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모습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저 경희궁의 이제 흥하문인데, 저거는 1907년이시죠. 이제 고종이 물러나고, 황제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, 순정이 이제 황제로 이제 등용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모습은 흥하문의 어떤 그 들어가는 문 정전으로 들어가는 문만 남게 되어 있는 거고, 서대문으로 가는 길에 그 보시면은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저 당시에 이 경희궁이라는 것은 이 정강만 매체가 그 남아 있게 돼버렸던 것이에요. 한 가지 예를 들면, 지금 이 고종 때 경희궁은 그렇게 폐허가 됐지만은 일제 강점기 때 들어가서는 이제 그 나머지 저 흥하문, 그리고 뭐 숭정전, 뭐 침전이었던 회상전, 융복전, 그런 것마저도 다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궁궐을, 왕실을 관리했던 이왕직이라는 그 부서가 다 매각시킵니다. 다 팔아버려가지고 일제 강점기에 쓰게 되는 것이죠. 저 흥하문 같은 경우도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한 경희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, 저 사진 같에 나왔던 흥하문 같은 경우는 저거는 일제 강점기 때 어디로 가져가게 되면 남산으로 팔려가게 돼요. 남산에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일도 히로부미 사당이 있었습니다. 그 일도 히로부미 사당에 박문사라는 사찰에 일도 히로부미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그 사찰의 정문으로 가져가게 돼요. 그래서 그렇게 또 이 수모를 당하는 분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저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해방 이후에는 저 흥하문은 다시 또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텐데 신라 호텔 정문으로 쓰였다가 1988년도에서야 지금의 경희궁에 갖다 놓은 거예요. 뭐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더 흥하문이기도 합니다.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경희궁의 안에 있는 정각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 경희궁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장소와 또 경희궁이 어떻게 변천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